네, 안녕하세요. 켄신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른 주제의 강의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일상생활이나 캐나다 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좀 영상을 촬영했는데, 제가 지금 9년차 직장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떤 직업을 하고 있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원래 최초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제 목표가 이런 제가 논술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팁을 제공하고자 싶었던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캐나다나 뭐 유학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영상이 나왔던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 영상으로도 볼 수는 있죠. 물론 그런 영상들도 종종 찍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제 논술에 대해서 몇 번 강의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나 이런 논술을 팁을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경제 논술에 대해서 쓰는 팁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그런 자기만의 그런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뭐 취업한 지 한 거의 9년, 10년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쓰는 경제 논술은 좀 이렇게 시대의 그런 트렌드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런 뽑는 그런 평가 조건이나 기준은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한번 제가 썼던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기승전결에 대해서 좀 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미 제가 그런 기본이 돼 있다는 전제 아래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 논술을 쓸 때 항상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있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뭐냐. 근데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도 그렇고 주변 학생들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내 생각이 뭔지, 그리고 팩트가 뭔지 이게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는 우리가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또 논문, 논술 이런 다양한 자료에서 보는 거를 우리가 팩트를 발라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주장에다가 논리 정렬하게 담아내는 훈련을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좀 헤매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점들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신문에 있는 논술을 대부분 그렇게 가져오거나 베끼거나 아니면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이 이게 맞는지, 그러면은 서론 결론하고 이런 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생기긴 하죠. 그래서 요 PPT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런 객관성하고 뭐 주관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히 개념의 구분을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객관성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출처나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무엇일까? 뭐 기획재정부나 통계청을 인용을 해서 여기 예시에서 보다시피 취업자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다. 그리고 예시 2번 쌍용차가 무급휴직자 전원을 며칠 앞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 요거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어디나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근거나 통계로 간단한 통계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게 subjective, 이건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분석,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취업자가 좀 올라갔어? 그러면은 기업체 고용 요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취업자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죠. 혹은 예시 2번에서 보다시피 수백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뭐 쌍용차가 됐던 어떤 회사가 복직을 시도한 것은 무리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예시 두 개는 조금 신문사 신문사 사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여질 만한 예시들이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를
어떻게 저 논술체로 순화시킨 건 여러분의 몫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취업준비인생 당시에 객관적 지표나 통계를 제가 제 주장 안에 적절하게 넣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싶어요. 저는 저만의 그런 메모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통계를 그 메모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통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그 논술을 쓰거나 시험장에서 아니면 면접을 볼 때 언제나 분명하게 그런 통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놓은 그런 메모장에 한 줄 한 줄 정리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메모장에 썼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논술용 정보죠. 근데 이 논술용 정보라는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평소 꾸준하게 봤던 신문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이나 자료도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런 글귀를 봤다 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이런 취업 관련 논술이 나왔을 때 이걸 내가 한번 수치를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그대로 논술용 정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노트, 필기에다가 요런 문장들과 함께 내가 어디서 봤는지 구체적으로 요거를 한번 그런 출처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실험 문제에 대한 실험을 화두로 한 논술 주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제가 요거를 논문수를 그대로 제가 담아서 썼어요. 근데 보면은 박근혜 정부 이런 거 나오고 있으면 이게 좀 옛날 내용이긴 하죠. 물론 당연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논술 가르쳤을 때 나왔던 인용했던 그런 거다 보니까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논술용 정보, 즉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정보를 어떻게 새로운 자료에다가 인용을 해서 기억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한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다음 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봤던 신문기사에서는 지난 14일 나온 OECD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2011년 고용률이 41%로 OECD 평균 2배를 넘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무슨 일이든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근데 이거를 다 적을 순 없죠. 제 노트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 그래서 최근 나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2011년 고용률은 41%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다시 언젠가 내가 그런 논술 주제에 나왔을 때 이걸 적절하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죠. 아버지를 위한 정년 연장이냐, 아들을 위한 채용 확장이냐, 이거는 실은 거의 5, 6년 전에 나왔던, 지금으로부터 5, 6년에 나왔던 주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주제에다가 내가 구체적인 팩트랑 통계를 이렇게 인용을 해주면서 그만큼 내가 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 글은 제가 몇몇 기업과 그런 몇몇 논술 시험을 연속으로 통과했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논술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충분히 인용을 해서 작성을 했던 논술이었고 이 논술을 통해서 몇몇 한 두세 곳 정도 기업을 똑같은 주제가 나왔길래 똑같이 써가지고 이걸 하고 두세 번 연속으로 필기 합격은 물론이고 최종 합격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은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서론을 일단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시죠? 첫 문장이 글의 얼굴이라고 했죠? 근데 뒷부분을 보면은 손상이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18세기 후반의 조선의 정조의 그런 정책 중에 하나를 고사성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가진 자의 것을 못 가진 자에게 줌으로써 손해를 본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부자가 가진 것을 좀 더 아랫사람한테 베풀라. 그래서 손상, 이카라는 표현이 돼 있죠.
근데 보통은 상당수 취업준비생들은 이렇게 고사성어를 적절하게 자신의 논술에다가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엄두도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자를 좀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쓸지 그런 논술에서 좀 생각을 해둔다면은 나중에 이게 꼭 이게 최근에 포퓰리즘 논란, 뭐 복지 논란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불평등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충분하게 인용할 수 있는 고사성어를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손상 이카만 넘었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가서 저는 종종 썼던 그런 고사성어 몇 개 있었는데 뭐 줄탁 동시도 몇 번 썼던 것 같고 사회상을 유추해낼 수 있는 고사성을 몇 개 외워가지고 그걸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를 왜 했냐 보시면 송상익한데 제가 반전 요소를 줬죠. 익상손하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윗사람이 옛날에는 윗사람 손해를 보고 아랫사람이 이익을 봤는데 지금은 윗사람이 이익을 보고 아랫사람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약간 반전적인 요소를 줌으로써 좀 읽는 면접자로, 그러니까 그 논술 평가자로 하여금 관심을 이끄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못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복지 개선이 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챙기면 결국 재정이 파탄난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글이 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보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고사성어로 풀어내면 이렇게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앞에서 누누하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근거와 통계 어떻게 인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다. 바로 치고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 지출이 우리나라의 2배고 그 다음에 조세부담률이 30%로 OECD 최하 수준이다. 최하 수준이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글의 흐름 보면은 적자가 또 주요 도시의 적자가 얼마 되는지 뭐 이런 적에 대해서 쪽쪽 이게 출처를 언급하면서 글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다음번 또 다른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론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통계나 인용한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잠깐 그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이 부분 좀 일단 무시를 하시고요. 논술하고 작문 팁을 좀 살펴보면은 이 중에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눈에 튀는 서론을 위해서 다독 다상량이 필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그 다음 구체적인 수치가 동원해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경제 논술 강의를 갖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런 강의 몇 번 더 올릴 텐데 좀 반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묻고 싶은 점이 있으면 충분히 뭐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